아유, 이제 시작하는 건가 벌써?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건가요? 오, 뭐 큐 사인 같은 게 따로 없어요? 네. 아, 되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표원경입니다. 네, 저는 보라매 병원 옥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뭐 이렇게 거창한 강의는 아니고 메디트로닉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M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막 이게 M 스튜디오를 이용한 웨비나를 거의 게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여러 주니어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미케니컬 밸브에 대해서 좀 평소에 경험해 보기 힘든 그런 판막의 특징이나 모양 같은 것들을 좀 제가 수술하면서 쌓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웨비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영상 자료가 많으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보시고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서슴지 않고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질문자 중에 몇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요거 확대되죠? 확대. 확대 안 되나요? 네, 안막이고요. 이거는 노트북 거치대.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평경 선생님이나 우정 선생님도 중간중간에 그냥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자르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는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드트로닉하고 한 1,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세종병원 있을 때 일본에 있는 3D 토탈 엔도스코피 많이 하시는 토시아키 이토 선생님하고 코로나 때 줌으로 웨비나를 이렇게 두 차례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꽤 주니어 선생님들한테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메디트로닉에 있는 오송에 있는 메디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돼지 가지고 3D 스콥 워크샵도 하고 미드캡 워크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고 올해 8월에 M 스튜디오는 아니었지만 직원 교육으로 티슈밸브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M 스튜디오가 아마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M 스튜디오에서 웨비나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음 그 조직 판막 이후에 미케니컬 밸브에 대한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브로셔를 보고 너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 수술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뭐 미케니컬 밸브를 많이 직접 보지 못하신 그런 주니어 서전들을 위해서 마련한 강의입니다. 먼저 미케니컬 하트 밸브는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1세대는 이렇게 볼앤 케이지부터 시작해서 시클 틸팅 디스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 바이리플랫 틸팅 디스크가 평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헤모다이나믹이 세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리플랫 밸브가 훨씬 헤모다이나믹이 좋고 또 싱글 틸팅 디스크는 트롬보스가 생겨서 안 움직이면은 거의 급사의 위험성이 있지만 바이리플랫은 하나가 안 움직이더라도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아마 가장 이상적인 밸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밸브 중에 싱글 틸팅 디스크는 저 세종병원에서 제 환자에서 떼내서 제가 모아둔 그런 밸브인데 이거는 메드트로닉 홀 밸브입니다. 사실 이 논문 보면은 메디트로닉 콜밸브를 한 3, 40년 지났는데도 잘 쓰고 있는 환자 있을 정도로 뭐 이것도 꽤 괜찮은 판막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롬보스 생기거나 그러면 싱글 틸팅 디스크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EOA가 바이리플랫에 비해서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미케니컬 밸브는 결국 다 바이리플랫 밸브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판막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각 병원들의 모든 그 미케니컬 밸브들이 다 들어와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표영경 선생님
거기도 한두 가지만 쓰고 계시죠? 네, 저희는 네. 보통 소린, 그다음에 네. 오넥스, 그다음에 ATS 주로 사용합니다. 저희는 주로 오넥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니어 선생님들이 처음에 가시면 보통 거기에서 선배님들이 쓰시던 판막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쓰거나 그럼 자기가 써본 익숙한 판막들만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리플랫 밸브의 역사는 다음과 같고요. 세인주드 밸브가 가장 오래됐는데 뭐 거의 한 50년 가까이 돼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ATS 밸브, 그다음 오넥스 밸브가 가장 최신에 나온 밸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리플랫 미케니컬 밸브는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소행링이 있고 요 가운데 있는 요 프레임을 하우징이라고 하고 리플렛이 움직이는 요 경첩 부분을 힌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판막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판막마다 열리고 닫히는 앵글들이 조금 다르고 리플렛의 길이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미케니컬 밸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은 사실 어디가 위고 여기도 판막이 샘플이 있는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수술할 때는 수술장에서 이렇게 판막이 나오면은 요 홀더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수술하느라고 실을 자르고 난 다음에는 판막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판막은 이렇게 아래 위로 뒤집어 보면 이 중력에 의해서 리플렛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그냥 중력의 흐름을 블러드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아올틱 밸브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넣어야 되고 마이트럴 밸브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인데 사실 이렇게 안 되죠. 중력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 방향이 플로우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직 판막이나 우리의 그 내추럴한 이런 판막의 방향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직관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경험이 많으신 분도 판막을 한번 넣었는데 문제 생겨서 다시 뗐다가 붙이면서 그걸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넣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평소에 좀 잘 생각을 해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판막에 대한 경험만 많이 있고 이 소린 바이카본은 저는 한 번 써보고 써보진 않았는데 아마 일단 표현경 선생님께서 이 판막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판막은 이렇게 커브도 되어 있어가지고 요 플로우가 세 개가 똑같이 이렇게 이분하게 나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수프라 애뉴러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판막들을 보면 하우징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피봇 가드가 있는 세인주드 하우징의 모양이고 ATS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원통 모양이고 오넥스는 좀 배트맨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애뉴러스를 기준으로 이 리플렛이 위에 있는 게 수프라 애뉴러고 아래로 내려온 걸 인트라 애뉴러, 수프라 인트라 애뉴러 그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부르는데 그래서 세 개의 특징을 보면 요 애뉴러스 플레인을 기준으로 세인주드는 리플렛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이렇게 가려주는 피봇 가드가 있고 이게 같은 높이라고 봤을 때 딱 한 요만큼 정도씩 더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인주드가 하우징 프로파일이 굉장히 얇고 ATS는 딱 그만큼이 밑에 더 있고 오넥스는 또 그만큼이 한 번 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 다음은 피봇이 각 밸브마다 조금씩 다른데 메드트로닉 ATS만 이제 오픈 피봇이라서 보통 ATS 오픈 피봇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캐비티 피봇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오픈 피봇은 요 홈이 없고 그냥 요 밸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롬부스가 좀 덜 생긴다고 강조를 하고 소리도 좀 피봇 없는 것 때문에 좀 덜 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봇을 이게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피봇을 보면은 ATS는 오픈 피봇이어서 요 캐비티가 없고 세인주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피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넥스도 마찬가지로 캐비티 피봇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선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하우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엑스레이에서 이 하우징 모양대로 보이면은 정말 어떤 밸브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거 보고 맞출 수 있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판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옛날 판막들은 로테이션이 안 되는데 최신에 나온 그 뉴 버전들은 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세인주드 그 벨브드 그라프트로 벤탈되어 있는 환자를 리두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술을 좀 더 쉽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찾아봤던 영상인데요. 제조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소잉링을 한번 넣고 그 주변에 또 티타늄 링으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고, 그래서 이 모든 판막들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ATS 같은 경우는 이 티타늄 링이 훨씬 더 두껍고, 오넥스 같은 경우는 이 티타늄 링이 얇은 거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그건데, 뭐 이거가 좀 의미 있는 건 리두할 때 이런 티슈 밸브나 옛날 판막들은 이 티타늄 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쉽게 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티타늄 링이 있으면 이렇게 각도 자체가 칼날로 이렇게 하면 칼이 여기 걸려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뭐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리젠트 밸브 같은 경우는 또 이 티타늄 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인주드는 좀 비교적 얇은 티타늄 링, 그리고 메디트로닉은 두꺼운 티타늄 링, 오넥스는 얇은 거 두 줄.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 두꺼우니까 얘는 ATS고, 세인주드고, 네. 얘도 ATS, 오넥스 두 줄. 네. 각각의 판막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업체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판막은 다 그 판막이 제일 좋다고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다 장점들이 있고, 세인주드는 스탠다드 시리즈랑 마스터스 시리즈랑 HP는 헤모다이나믹 플러스의 약자 HP, 리젠트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캐비티 피봇이 있고, 점점 이렇게 차세대로 갈수록 EOA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젠트는 요 티타늄 링이 요 카본 안에 들어있어서 요 칼로 이렇게 자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인주드 마이트럴 밸브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인데 이거는 ATS구나. 네, 제가 원래 판막을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인주드 마스터스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25mm짜리 밸브인데 오넥스 밸브랑 비교를 해보면 오넥스 25mm가 세인주드 25mm보다 이제 조금 큽니다. 내경이. 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오넥스는 모든 밸브가 다 25mm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넥스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으로 하우징이 길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리플렛이 주변 아래쪽 구조물들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세인주드 같은 경우는 마이트럴 입장에서 보면은 수프라 애뉴러의 개념입니다. 그 마이트럴 애뉴러 플레인에 리플렛이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소잉 커프가 잘 보면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약간 접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수처를 하고 나면은 좀 요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서브밸브 스트럭처들하고 약간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인주드 리젠트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도 프로파일이 굉장히 얇고 소잉링도 굉장히 얇죠. 원래 이걸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막 언박싱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밸브를 안 가져와서 참 안타깝네요. 아까 마이트럴과 반대로 피봇 가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회사의 판막들이 보면 다 똑같은 하우징을 가지고 있고 그냥 소잉링 모양만 다르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인주드 25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인주드 마이트럴 25mm인데 훨씬 크죠. 이게 25mm, 같은 25mm인데
딱 보기에도 훨씬 크고, 오넥스나 뭐 다른 그 ATS랑 비교를 해도 훨씬 큽니다. 25mm가. 그러니까 세인주드가 이렇게 크기로는 아마 제일 큰 밸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넥스 31, 33mm인데 세인주드 25mm가 오넥스 31, 33보다 큽니다. 조금. 그래서 아마 EOA가 굉장히 좋은 밸브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스탠다드나 HP에 비해서 굉장히 EOA가 넓어진 그런 판막입니다. 이 롱텀 아웃컴에 대해서 각각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30년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질 않겠습니다. 다 굉장히 결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뭐 리오퍼레이션이나 스롬보시스, 블리딩 이벤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디트로닉 ATS 밸브는, ATS는 약자가 놀랍게도 어드밴싱 더 스탠다드 이걸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 피봇으로 되어 있고, 오픈 피봇이기 때문에 블러드 스테이시스나 스롬보스가 적어서 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여기도 스탠다드 시리즈랑 AP 시리즈가 있는데 AP의 약자는 또 어드밴스드 퍼포먼스.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굉장히 좀 재밌겠네요, 이 이름을. 그래서 이 메드트로닉에서 브로셔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모든 게 다 좋다. 모든 게 다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피봇이기 때문에 로우 스롬보제니시티라는 장점이 있다 하는 그런 논문인데, 로우 타겟 INR로 했을 때도 세이프하다. 그러니까 오넥스에서 주장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 기준이 로우 타겟이 그러니까 1.5에서 2.5를 로우 INR 타겟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미케니컬 밸브가 이렇게 외국 사람, 서양 사람에 비해서 좀 로우 INR로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INR 기준을 어떻게 맞추세요? 어떤 기준? 아올틱 밸브랑 미케니컬 네. 마이트럴에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배울 때는 그 하이프레셔 챔버 쪽에 있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로우 타겟으로 하고, 로우 프레셔인 경우에는 하이 타겟으로 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에올틱 밸브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1.5에서 2.0 정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판막 종류는 상관없이 어떤 네, 회사건 판막 상관없이. 종류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통일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부분 문제가 네. 없는 거 봐서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좀 트롬보시스가 덜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막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2.5는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미국 가이드라인 같은 데 보면은 2.5에서 3.0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높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면서 네. 최근에는 뭐 노화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와파린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 미케니컬 밸브 종류에 따라서 타겟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2.0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인저리로 그냥 다 조절을. 저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지금 하고 있는 노학 연구나 이런 게 사실 외국에서는 오넥스에서 이제 오넥스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오넥스가 조금 재질이 약간 달라가지고 더 로우 스롬보제니시티의 장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넥스에서만 좀 낮춰도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특히 한국 사람에 있어서는 다 비슷하게 그렇게 외국처럼 높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0 안팎으로 모든 판막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가 중단되지 않았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산병원에서. 뭐 ATS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판막들이 뭐 하우징하고 리플렛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소잉링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ATS는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AP360, 스탠다드, 그리고 스탠다드하고 뭐가 다르죠? AP구나. 얘가 AP, 스탠다드, AP360.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잉링 모양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졌고요.
그래서 ATS 마이트럴 밸브는 지금 요거 있는 요 판막이고, 이게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얘는 하우징이 그래도 세인주드보다는 조금 긴 편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윙잉이 좀 마음에 들어서 애뉴러스에 이렇게 패브릭 부분이 딱 안착이 되면은 좀 아무래도 파라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증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ATS 33mm하고 온엑스 31, 33mm를 비교하면 ATS 33mm 굉장히 크죠. 온엑스 같은 경우는 모든 프레임이 다 2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잉도 좀 작더라고요,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애뉴러스 아주 큰 사람들한테는 작은 걸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너무 당겨지거나 텐션을 받는 게 걱정될 수가 있는데, 그때 저는 그냥 애뉴러스 사이즈에 맞게 하는 게 좀 더 파라를 덜 생기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온엑스 31, 33하고 비교했을 때 ATS 33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은 우리가 애뉴러스 작아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하다 보면은 애뉴러스가 너무 큰 사람을 제일 큰 밸브를 넣으려고 해도 막 거의 한 3분의 1을 줄여야 될 때 좀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온엑스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좀 스윙잉도 작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밸브 모양이 이렇게 리두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좁은가요? 티슈 좀 더 덮어주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리두는 파라 때문에 리두를 하는지 아니면 뭐 밸브가 안 움직여서 리두를 하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파라 리두는 떼내는 거는 다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완벽하게 잘 일어나서 파라 하나도 없는데 리플렛 자체 때문에 리두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밸브 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려운 환자는 결국 다 어렵고, 그러니까 ATS도 20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리오퍼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적고, 스롬보 엠볼리즘이나 블리딩 같은 것도 굉장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ATS 오픈 피봇에서 가장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픈 피봇이기 때문에 좀 소음이 덜하다. 데시벨을 측정하고 그런 논문들도 있고, 라이프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가지고 낸 논문들도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들이 이런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걱정을 할 때 저는 그나마 가장 소음이 덜 나는 판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래에 와서 보면 실제 환자 옆에 앉아 있는데 막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메디트로닉에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판막들이 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보통 어떻게 설명하세요? 뭐 소음이라던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컴플리케이션. 그런 논문도 있어요. 네. 소음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없다. 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 그런 연구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대부분 다 적응은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옆에 환자 남편한테는 옆에 밖에서 들리면 살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겠냐면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예민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 적응해서 잘 살더라고요. 가끔씩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신과 치료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서 이 소리 나는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은 이제 내과나 뭐 정신과 같은 데로 이렇게 보내는 게 다음은 이제 온엑스 밸브. 온엑스 밸브는 가장 최신 밸브고요. 나와 있는 판막 중에. 원래 온엑스 밸브는 좀 MCRI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MCRI는 메디컬 카본 리서치 인스티튜트인데,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메디컬 카본을 연구해서 새로운 그런 퓨어 카본 이 재질을 개발을 한 건데, 언얼로이드 파이롤리틱 카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같은 데도 보면 온엑스는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판막들은 이게 뭐 화학적인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실리콘 얼로이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온엑스를 제외한 다른 판막은 다 실리콘 얼로이드 카본이고, 그것은 그 소린만 또 다른 카보필름으로 처리된 거고,
그래서 이걸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은 이 오넥스 카본이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맨질맨질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와파린을 좀 덜 써도 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오넥스에서 우리는 다른 판막과 다르다 하고 주장하는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퓨어 카본이라는 점이랑, 그리고 플레어드 인렛, 리플렛이 90도 열린다는 건데, 플레어라는 거는 뜻은 뭐 이런 뜻인데, 이 나팔바지도 플레어라고 합니다. 나팔바지. 오넥스 보면 이렇게 나팔바지처럼 밑에 플레어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인주드 리젠트 밸브고 오넥스인데, 그러니까 소잉링과 그 리플렛 위치가 다르죠. 얘는 훨씬 수프라 애뉴러 쪽으로 더 가 있고, 그리고 소잉링은 같은 하우징이지만 소잉링 모양만 다른데, 이거는 스탠다드 커프고 얘는 이제 콤폼입니다. 이렇게 딱 이 부분이 수프라 애뉴러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잉링은 마이트럴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스탠다드와 콤폼엑스라는 소잉링이 있고, 아울틱 같은 경우는 콤폼의 뜻은 어디에 이렇게 뭐 일치하다, 순응하다, 들어맞다 뭐 그런 뜻인데, 그렇고, 요 아나토믹 소잉링이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울틱에는 요 콤폼이랑 거의 비슷한데, 요 그 애뉴러스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부분이 조금 높이가 달라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제가 예전에 막 많이 닥질하던 그런 영상들도 좀 많이 있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봤는데, 저도 초반에 이렇게 오넥스 밸브를 처음 딱 써봤을 때 첫 번째 느낌은 이게 벌키해가지고 애뉴러스 작을 때 넣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고, 대신에 그때는 큰 플래짓을 이렇게 넌 이버팅으로 하는 거를 루틴으로 했었는데, 딱 그 플레어드 인넷이 요 플래짓들을 가려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쪽에 판누수가 좀 덜 생길 것 같고. 오넥스를 좀 써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주로 소렌을 많이 쓰고 네. 오넥스는 한 번인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슈프라 애뉴라 밸브가 좀 넣기가 좀 낫더라고요. 생각보다 판막 넣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절한 레벨까지 충분히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네. 그 방향을 잘 만들어 넣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슈프라 애뉴라 밸브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프로파일은 상관없어요? 저는 프로파일이 얇을수록 좀 넣기가 쉬운 것 같은데, 오넥스는 사실 처음 할 때 부담스러웠던 거는 프로파일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게 넣을 때 잘 안 들어가서 좀 고생을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우기정 선생님은 오넥스 약간 써보신 적 있나요? 벌케하니까 저는 이제 오넥스도 써보긴 했는데, 사실 네. 저희는 환자분이 연령이 좀 많아서 메카니컬 밸브를 상대적으로 좀 써볼 기회가 적기는 네.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넥스를 좀 좋아했던 게, 네. 들어갈 때 좀 벌케하긴 해도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착이 그 마음이 되는 되게 느낌이 편하죠. 있어가지고, 그리고 소잉 자체가 좀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스탠다드링 같은 경우에는 또 파라에 대한 걱정도 좀 덜한 것 같고. 이제 그 오넥스 마이트럴은 이렇게 하우징을 그냥 거꾸로 한 다음에 소잉만 뚱뚱하게 만들면은 그냥 마이트럴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하우징은 완전히 똑같고, 마이트럴 밸브에서 플레어는 사실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나오니까 LV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배트맨 귀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다른 판막들하고 비교해 보면 ATS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원통, 옆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아래 위가 다 똑같은데, 그래서 밸브를 넣고 나서 가끔 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티슈가 리플렛에 걸릴 것 같은 뭐 그런 걱정되면 돌려야 되는데, 그 오넥스 마이트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 이게 좀 LVOT 쪽에 아무래도 뭐 아주 사소한 거지만 플로우를 좀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울틱 밸브에서처럼 그 아래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리플렛을 주변 구조물로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해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만들려면 아래쪽도 그렇게 플레어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넥스 27, 29mm 밸브고 31, 33mm인데 보면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안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소잉님만 조금 다를 뿐. 그리고 소잉님도 27, 29라고 하는 거는 이 두껍게 뜨냐, 아래쪽에 뜨냐, 위쪽에 뜨냐에 따라서 조금씩 사이즈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이트럴은 사실 23mm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같은 하우징과 같은 리플렛에 소잉만 다르니까 굉장히 좀 원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은 다 똑같고 소용님 모양만 조금씩 달라서. 네. 23mm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마이트럴은 23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내부는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마이트럴이 ppm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사실 이 오넥스 밸브가 다 25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마이트럴의 좀 ppm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하게 된 편인데 근데 또 논문 찾아보면 마이트럴도 가능하면 ppm이 없는 게 좋다고 주장을 하는 그룹들도 있더라고요. 콤포맥스는 소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자 거꾸로 이렇게 한 것처럼 돼 있고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처했을 때 레벨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수프라 애뉴러의 개념이죠. 이렇게 뜨고 났을 때 커프, 그러니까 소잉 커프 입장에서 리플렛이 아니고 리플렛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요 사이가 멀어가지고 리두나 뭐 그런 걸 할 때 그럼 콤포맥스가 훨씬 더 아래쪽 구조물이 안 닿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트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인트라 애뉴러로 쏙 들어가는 게 이런데 티슈들이 더 리플렛에 방해가 안 돼서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콤포맥스는 잘 안 썼습니다. 이거 보면 저도 이걸 뭐 열심히 이렇게 찾았는데 이 위에는 콤포맥스고 이 아래는 아마 뭐 31, 33이나 27, 29 아마 리드였을 거예요. 둘 다 넌 이버팅으로 플래짓이 LV 쪽에 가도록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떠 있으니까 플래짓이 그대로 보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옆에 플래짓 같은 게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롱텀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티슈가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콤포맥스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90도 열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내과에서 이걸 다 CT랑 이런 거 매저를 해가지고 실제 판막이 얼마나 열리는지 보면 90도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의심을 했었는데 제 의심이 맞았던 것 같고 다 이렇게 90도는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DVR TAP를 오넥스로 했던 환자인데 코로나리 워크업을 하느라고 CAG를 했는데 내과 선생님이 컨퍼런스 때 아니 이거 90도로 열려야 되는데 90도 안 열려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재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컨퍼런스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 자세히 봤더니 정말 90도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오넥스를 플로우로 한 영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래서 아마 직접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세인주드가 가장 오래된 판막이고 후발주자들은 다 세인주드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인주드랑 비교한 논문들이 많은데 이 논문은 그 터뷸런스를 연구를 한 좀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보면 오넥스 밸브가 터뷸런스가 확실히 심하다. 그게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90도로 열리면은 정말 90도로 열린다면 당연히 와류 때문에 다칠 때도 터뷸런스 같은 게 어느 정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게 원래 피지올로직하게 여기에 막 터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90도로 열리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90도로 열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장점도 아니고 실제로 90도로는 잘 안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넥스 롱텀을 아마 제일
엔수도 많고 오래 한 게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인 것 같은데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그 아울틱이나 마이트럴 둘 다 non-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이나 reoperation 레이트가 굉장히 낮은데 흥미로운 거는 이 파란 게 AVR인데 AVR에서 훨씬 더 그 리오퍼레이션이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아마 이 플레어의 효과가 AVR에서 좀 더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AVR에서는 그러니까 마이트럴에서보다 AVR에서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모넥스도 광고에 보면 아울틱 사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막들의 특징을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제가 경험이 없는 그 소린 밸브에 대해서 소영님께서 일단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소린 거기 가서 처음 써보신 거죠? 원래 네. 아산했을 때 안 써보셨고. 네, 저도 세브란스 가서 처음 써봤고요. 네. 일단은 이 소린 밸브는 이제 바이카본 시리즈라고 하고 에오틱 밸브는 크게 슬림라인, 핏라인, 오버라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버라인이 가장 늦게 나온 거고 국내에는 오버라인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마이트라의 경우에는 핏라인 한 개만 이제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소린 밸브는 그 하우징, 타이타늄 하우징하고 소인 커프에 그 카보필름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그 주위 조직에 젠틀한 그 티슈 그로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판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그 판누스 포메이션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리플렛이 그 커브드 리플렛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함께 그 에어로포일 그 하우징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좀 레스 터뷸런트하고 그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 좀 낮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로스가 좀 적어가지고 조금 더 좋다 뭐 이렇게 비교하자면은 세계 중에서는 요 맞습니다. LTS의 모양이 예, 예. 가장 비슷하죠. 네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수프라 애뉼러로 리플렛이 위쪽에 떠 있고 네. 또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유일하게 컴플리트 수프라 애뉼러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토탈리 수프라 애뉼라 밸브라고 하고 있어요. 오프닝 앵글 한 8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커버처로 극복을 해가지고 맞아요, 마치 맞아요. 90도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네, 효과를 네, 내는 네. 거고 그것도 좋은 밸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판막을 보면 결국 써본 거 써보고 윗사람이 쓰던 거 쓰고 그래서 네. 선택할 때 대부분의 이름 익숙한 거 그냥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판막 뭐 꺼내드릴까요 하면은 익숙하게 들었던 거 찾게 언제 되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거. 예. 그 특징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쉬운 한자야 뭘 넣어도 상관없지만 리두나 애뉼러스 작은 한자 유난히도 아래쪽에 뭐가 많은 한자 그럴 때는 각 판막의 특징들을 좀 알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건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결국 모든 판막들이 다 되게 잘 만든 판막이라서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명품이죠. 각 그 판막의 그 브로셔들을 읽어보면은 네. 그게 다 정말 최고의 판막인 것처럼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맞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판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상적인 거, 테크니컬한 측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넣었는데요. 우선 계속 얘기를 한 수프라애뉼러, 인트라애뉼러 이런 개념. 그게 보니까 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잉 커프 자체가 인트라애뉼러냐, 수프라애뉼러냐 하는 그런 개념이랑 아니면 리플렛이 애뉼러스 기준으로 위쪽에 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들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따지는데 저는 사실 이런 그 판막이 각각 회사들에서 소잉 모양을 달리해가면서 이렇게 수프라애뉼러, 인트라애뉼러 이런 거를 막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처 테크닉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수처 방법에 따라서 이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정 선생님은 어떤 수처 테크닉을 쓰시나요? 저는 그냥 주로 이제 툴스프라 애뉼라로 많이 했던 것 플래지 쓰고요? 같습니다. 예, 플래지 쓰고. 플래지 쓰고. 네. 저도 너니부팅 플래지 쓰세요? 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브란스는 플래지는 안 쓰고
이렇게 피겨 오브 에잇으로 하지 않나요? 피겨 오브 에잇은 하지 네. 않고요. 네. 그 지금 저 외에 두 분 교수님께서 한 분은 플래짓을 사용하시고 다른 한 분은 플래짓 없이 네, 쓰고 계신데 피겨 오브 에잇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래짓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플래짓을 쓰는 게 안전하고 마음도 편하고 타일을 아무리 세게 해도 컷수루의 걱정이 없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요 심플 인터럽트나 컨티뉴어스로 하면 소잉링이 더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트라 애뉴러에 가까운 것 같고 넌 이버팅으로 하는 것도 거의 인트라 애뉴러에 가깝고 근데 넌 이버팅 플래지티드로 하면 소잉링이 애뉴러스보다 항상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사실 조금 펄스 스트링 이펙트 때문에 사이즈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은 아직도 스파게티를 쓰는데 그러니까 스파게티는 그러니까 요거에 좀 플래지드 없는 버전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문헌 보니까 그 토탈 슈프라 애뉴러 밸브에서는 그 수처 테크닉을 그 컨티뉴어스나 그다음에 심플 인터럽트는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코멘드 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소용인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처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수프라 애뉴러로 만든 밸브도 인트라 애뉴러처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찾다 보니까 김효연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세브란스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하는데 인터럽티드 non-플래지드 매트리스 수처로 하면은 컴플릿 수프라 애뉴러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맞는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수처 테크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중에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미노루 타바타의 논문 보면 이 플래지드 쓴 것과 안 쓴 거를 이렇게 안쪽에서 LVO 뒤쪽에서 비교를 한 걸 보면 확실히 플래짓이 없어서 한 사이즈 더 큰 거 넣을 수도 있고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끄러운 저의 과거의 그런 영상이 소중한 이런 영상이 구하기 힘든 영상이 남아 있어서 되게 뿌듯했는데요. 네, 사실 이 환자가 지금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그때 애뉴러스 굉장히 작아서 세인주드 리젠트 19mm로 넣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티슈도 아래쪽에 많이 있고 플래짓도 많이 있고 가까스로 성공적으로 AVR은 하긴 했지만 이런 환자는 당연히 롱텀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는 안 왔겠지만 아마 어딘가에 가서 또 재수술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넥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을 때는 힘들지만 넣고 나서 하나씩 열심히 타일을 하다 보면 플래짓이 점점점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 되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들에서 세인주드가 좋으냐 오넥스가 좋으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닥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논문에 보면은 결과적으로만 보면 오넥스가 세인주드보다 더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벌키에서 안 들어가서 페일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논문의 실패로 반영은 안 되죠. 근데 이런 환자는 전 그래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의 한계라고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판막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그냥 테크니컬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그래서 테크니컬한 거를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는 판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사실 아산병원은 플래지는 안 되는 게 유행이고 이렇게 심플 인터럽트나 컨티뉴어스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래서 심플 인터럽트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사실 어떤 프로파일 얇은 판막을 넣어도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사이징한 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니까 쉽게 그래서 심플 인터럽트 아니면 컨티뉴어스를 주로 하는데 애뉴러스 큰 사람들은 뭐래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둘 다 뭐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밸브가. 그러니까 아래쪽에 티슈 이렇게 보이고 판누스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애뉴러스가 작고 미케니컬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티슈 밸브면 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왜 애뉴러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환자들 디칼시피케이션을 하고 네. 되게 막 간당간당하게 애뉴러스 티슈 좀 남아있는 그런 환자들에서
이게 좀 저는 플래짓을 써가지고 AVR을 하는데 네. 딱 그 플래짓이 이게 그 티슈 살짝 밀어주면서 뭔가 딱 그 밸브가 들어가면 뭔가 잡아주는 예,感じ. 잡아주는 네. 느낌이고 좀 안전해 보이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심리적으로 편하죠. 예. 초심자 플래닛 쓰는 입장에서는 게. 네. 플래짓을 안 쓰고 하기가 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그런 티슈가 굉장히 마지막에 네. 남았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티슈 상태 속 좋지 않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플래짓 쓸 때. 저도 지금도 애뉴러스가 많이 안 좋으면 플래닛을 그냥 씁니다.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심플 인터럽트인데 하나라도 컷으로 되면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심플 인터럽트는 RAT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수첩 방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미라 밸브인데 미라도 이렇게 리플렛이 꺾여 있는, 그러니까 소린 그거의 전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환자는 T 밸브인데 한쪽이 리플렛이 픽세이션 돼가지고 재수술을 하는 환자인데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티슈들이 많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케니컬 밸브 페일러는 사실 스롬보시스, 판누스, 서브밸브 아페라투스들 때문에 이렇게 걸려서 안 움직이는 거 그런 건데, 혹시 밸브 스롬보시스가 먼저인지 밸브가 뭔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안 움직이는 게 먼저인지 그거는 뭐 알기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파린을 뭐 어느 정도 쓰고 있고 그러면 그냥 갑자기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아래쪽에 뭔가 티슈가 막아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스롬보시스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 환자는 티슈 밸브로 TVR 했던 환자 재수를 하는데 이 환자도 좀 얼리 페일러가 온 케이스더라고요. 보면은 요 스트럿하고 리플렛에 이 밑에 있는 서브밸브 스트럭처들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얼리 스클레로시스가 일어났던 그런 케이스라서, 이게 티슈는 사실 처음에 넣을 때는 그런 게 좀 달라붙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잘 열리니까. 근데 뭐 미케니컬이나 티슈나 다 아래쪽 구조물들을 잘 고려하면서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트럴이나 T밸브 포지션에서 서브밸브 스트럭처들이 리플렛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뭐 각각 모든 판막들에 써 있었는데, 오넥스는 그거를 큰 하우징으로 한 거고, 세인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트럴에서는 수프라 애뉴러의 개념이니까 밑으로 리플렛이 하나도 안 내려오고, 소잉링도 약간의 공간을 제공을 해줘가지고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수프라 애뉴러의 개념인 것. 그리고 ATS 같은 경우는 요 소잉링이 하우징도 어느 정도 좀 되면서 요 2단 소잉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약간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둘 다 보면은 요거는 세인주드고 ATS인데 아래쪽에 보면은 다 깔끔하잖아요. 밑에 티슈들 남아있는 거 없고. 그래서 메카니컬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봤을 때 밑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도록 하는 게 롱텀에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티슈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팁인데, 저는 뭐 우리가 LV 럽처도 사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MVR 할 때. 그래서 포스테리어 코다를 가능하면 많이 남기려고 그러고, 이런 거 리플렛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코다를 다 잘라줘야 되니까 힘들 때는 그냥 이렇게 밸브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째서 넓혀주기만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프롤링 같은 걸로 태깅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또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이거죠.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프롤린으로 이렇게 컨티뉴어스 수처를 해가지고 뒤쪽으로 다 지저분한 것들을 맞아. 기억나요. 쌤 정리를 수술했던 거.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밸브 넣고 타이하면 밑에가 방해되는 구조물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오넥스가 LVOT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체구가 작고 심장 캐비티 자체가 굉장히 작은 환자였는데, DVR을 하고 난 다음에 아ortic 밸브를 하려고 봤더니 septum 굉장히 두껍고 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요? 요게 스트럿이 LVOT를 딱 가리고 있어서 이거 뭔가 이 미드벤트리큘러 LVOT를 일으킬 그런 걱정이 됐어요. 이게 ATS 18mm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또 아우틱 애뉴럭스도 작은 환자여서 그대로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LA토미를 열고 밸브를 이렇게 원래 그 아나토믹한 그 포지션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홀더를 다시 껴가지고 돌렸더니 다시 보면 이제 조금 그 방해되는 게 없어지는 게 그런 것도 어떤 환자에서는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메카니컬 밸브에서 항상 파라밸뷸러 리키지가 문제인데 이거는 제 수술은 아니고 제 후배가 MVR을 했는데 에코에서 파라가 보인다고 그래서 해결을 좀 부탁해가지고 가서 그냥 이걸로 패치를 대서 리컨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다 그렇더라고요. 다 요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버팅 스티치로 떴는데 그냥 류마틱 그 필에다가 떠진 거죠, 저거. 이런 게 리두할 때 좀 많이 일어납니다. 또 리두했던 환자인데 처음에 MVP하고 MVR하고 파라밸뷸러 릭 때문에 디바이스 클로저를 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보면은 그것도 아마 이때도 이미 리두니까 좀 어느 정도 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풀로 잘 떠져 있고 어떤 부분을 보면 거의 이 머슬에는 하나도 안 떠져 있고 그냥 딱 껍질에만 저는 세종병원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뭐 4번, 5번 수술한 환자들 보면 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리두에는 이렇게 넌 이버팅으로 하는 게 좀 확실하게 파라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리두 할 때는 넌 이버팅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눈 보면 이건 아까 그 오넥스 밸브였는데 어쨌든 해결을 해서 그 밸브 살렸고 이 환자는 뗐잖아요. 그럼 또 논문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과 실제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콤바를 했던 환자고 젊은 여자 환자였는데 애뉴럭스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면은 앞에 그 보바인 페리카디움을 했던 부분이 엄청 두꺼워져 있고 포스테리어를 완전히 떼내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웠어요. LV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오넥스 25mm 사이저도 안 들어가가지고 더 데브리먼트를 하고 사실 이럴 때는 좀 25가 마음이 편합니다. 오넥스는 25 사이저만 들어가면 이제 이 환자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수 있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죠. 25 중에서는 오넥스가 제일 크기 때문에 조금 체구가 크고 그런데 25가 겨우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넥스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포스테리어 코단 어느 정도 살려주고 이 환자도 사실 이버팅으로 뜨려고 그러면 이 필이 굉장히 두꺼워요. 플레이어로 뜨기에도 너무 두껍고 이런 경우에는 너니버팅으로 하면 좀 다행히 25mm가 들어가가지고 잘했고 이 환자도 그리고 이제 옴니션스 밸브 이 환자도 한 4번째 수술을 한 환자인데 보면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술해 보면은 제대로 안 떠져가지고 류마틱 필에서 계속 컷스루가 됐고 이런 환자들은 떼고 나면 그냥 아예 맨질맨질하게 그냥 되어 있어요. 쿼드리드였고 이런 환자들도 이버팅으로 뜨기 굉장히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너니버팅으로 뜨면은 훨씬 좀 쉽게 파라밸뷸러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한 3번 수술한 환자인데 이런 환자는 이버팅으로 뜰래도 어디 뜰지 맞아요. 모르겠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풀레이어로 그냥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다 했는데 그래서 저의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건 마치 이것처럼 세상에 나쁜 판막은 없는데 단지 어떤 수처 테크닉이나 그런 것들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네. 이렇게 각 판막의 이렇게 장단점이나 그다음에 이런 뭐 구조적인 특징을 사실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익숙한 판막을 썼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이런 좋은 기회로 공부하고 나서 앞으로 좀 판막 선택 조금 더 이렇게 좀 세심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규모가 작고 케이스가 적은 병원은 모든 판막을 구비해 놓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죠. 관리가 어렵고 맞아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호도에 예. 따라서 선택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전공의하고 fellow-하고 할 때 그 교수님들께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판막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냐.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잘 만든 판막이기 때문에 맞아요. 선호도에 따라서 한다. 혹은 뭐 애뉴러스 사이즈라던가 본인의 수처 테크닉이라던가 이거에 좀 잘 맞는 합당한 걸로 선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한 교수님 말씀으로는 좀 소리에 예민한 환자들은 ATS를 웬만하면 사용을 하려고 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혹시? 없을 것 같은데. 네, 따로 뭐 올라오는 네.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혹시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마기 받아야 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이거 뭐가 영어로 누가 얘기를 하는데 동치 통역 이런 거 아니었나요? 참가자가 33명인데 혹시 질문 들어온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없나 본데? 간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없는 건가? 질문이 아직 들어온 건 없다고 네. 하네요. 노규정 선생님은 어떤 판막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셨던 판막들 위주로 그냥 익숙하게 뭐 쓸까요? 그러면 익숙했던 거 그렇게 해서 뭐 주로 MX, ONX나 뭐 ATS 썼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네, 질문이 네.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이 작은 밸브에서 세인트 주드 판막이 오리파이스 측면의 장점이 있는데 판노스 같은 것들이 생기면 보호해주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김홍래 선생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 환자들은 심플 인터럽트나 그리고 그러니까 애뉴러스가 작은 건 대부분 19mm일 거 아니에요. 19mm 중에서는 세인주드 리젠트가 제일 큰 밸브니까 그거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플래짓을 써서 하면 정말 아까 제가 예전에 닥질했던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플래짓을 안 쓰고 하는 게 근데 또 플래짓을 써서 이버팅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식구가 안 들어가요. 줄어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수처 테크닉을 좀 여러 가지 옵션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뉴러스 크고 그런 환자에서는 그냥 플래짓 써서 편하게 하고 이렇게 애뉴러스 작고 걱정되는 환자는 플래짓을 안 쓰는 방법을 쓰고 근데 컨티뉴어스 수처로 하시나요? 컨티뉴어스도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막 애뉴러스 안 좋고 그런 환자들은 또 컨티뉴어스 하기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럴 때는 심플 인터럽트나 또 그 무슨 보양 영상 보면은 그분은 플래지는 안 쓰고 그냥 매트리스 플래지 없는 매트리스 유스티치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네. 하세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그래서 수프라 애뉴라라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 수프라 애뉴라는 넣는 건 편하지만 밑에 티슈 자라 들어오고 그러는 거는 좀 애뉴러스 작은 환자에서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뉴러스 작을수록
인트라이뉼러로 넣는 게 네. 좀 롱텀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프라이뉼러는 사실 쉽죠. 그러니까 그냥 위에 얹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밑에 티슈 자라 들어오는 거는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이 구민정 선생님께서 판막 소리가 ATS가 확실히 작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지금 올려주셨어요. 이렇게만 해봐도 사실 소리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막대를 가져와서 그걸 비교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ATS가 특별히 더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질 않아요. 근데 ATS 외에도 그냥 일반 다른 판막들도 같은 포지션에 같은 판막을 넣어도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 같아가지고. 또 뚱뚱하고 날씬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달라요. 이 다칠 때 보통 소리 나는 게 이게 여기 이렇게 얘가 여기 부딪히면서 나더라고요. 여기 요 리플렛 끝이 네. 하우징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또 피봇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데시벨 측정한 연구도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환자들이 제일 소리 안 나는 걸로 해달라고 그러면 뭔가 얘기는 들어줘야 되니까 그나마 그거 가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현막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판막 소리가 그러니까 워낙에 예민한 환자들, 특히 이제 뭐 불안장애나 아니면 네. 되게 예민해서 이미 약간 수면 제약이 있는 여자 환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보다. 예전에 그래서 나는 이거 소리 나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서 티슈 밸브를 하겠다라고 했던 환자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또 예민한 사람은 티슈 밸브도 소리가 견디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티슈 밸브요? 티슈 밸브 소리도. 그래서 사실 그런 환자들은 우리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네. 딱 이제 시간이 딱 6시가 돼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되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빨리 하느라고 좀 따라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장시간 접속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M스튜디오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은 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직 판막 해주세요. 조직 판막. 조직판막은 할 얘기가 많죠. 내과에서는 많이 발표하는데 정작 흉부외과 선생님들한테 발표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료. 리페어 링이라, 애뉴로플라스틱 링이라든지 공부하면 좋을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